지금도 놀라운 게 아직도 넘버원이 그냥 의사더라고요. 목표상 의사의 역할이 안 바뀔 거라고 보세요. 근데 의사 역할 바뀌고 있죠. 사우디아라비아가 닥터 후아라고 하는 AI 플랫폼 병원을 만들었어요. 이게 뭐냐 하면 호흡기 질환 쪽 이제 진찰부터 시작해서 판정하고 처방 내리는 모든 과정을 닥터 후아가 근무하는 병원 가게 되면 닥터 후아가 AI입니다. 싹 다 처리해줘요. 처방 전까지. 이런 부분도 이미 AI가 됐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인지과학자 김상균 교수입니다. 또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또 연구하고 배웠던 거 오늘 한번 좀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AI가 일자리를 대체한다는 말이 현실에서 얼마나 위협적으로 일어나고 있나요? 사실 한국인들은 그거 잘 못 느끼세요. 왜냐하면 자기 일자리도 괜찮은 것 같고 주변에 이런 얘기 잘 못 들었던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런데 이게 어찌 보면 우리만의 장점일 수도 있는데 한 가지 이유를 말씀드리면 영어권 국가가 아니어서 그런지 좀 더 많긴 합니다. 일례로 근접한 국가 중에 필리핀이나 인도를 보게 되면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 그 나라에 많이 정착되어 있느냐? 콜센터예요. 그러니까 글로벌 기업에 영어 쓰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해서 뭐 보험이다, 전자제품이다 이런 거 이제 상담해주는 역할들을 하는데 이게 다 기존에는 뭐 1000명, 2000명 엄청나게 고용해서 콜센터가 돌아갔어요. 근데 이런 대규모 콜센터가 최근에 어떤 스타트업자를 봤더니 그 회사는 90% 줄였더라고요, 사람을. 그럼 1000명 고용하던 게 100명으로 줄은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다 챗봇으로 돌아가고 나머지 안 되는 것만 사람이 받겠다는 건데 이렇게 일단 영어권 국가에서는 그 변화가 시작이 됐고요. 이게 뭐 그럼 우리가 잘 모르는 그런 사이드만 있는 게 아니라 빅테크는 이미 그렇게 시작하고 있죠. 빅테크들 보게 되면 뭐 아마존이건 테슬라건 간에 최근에 발표한 내용들을 보면 초입 기술자라고 하죠. 초임 직원들 이런 사람들 뽑는 규모가 50%가 줄어들었습니다. 사실 이게 제일 먼저 시작한 건 MS긴 해요. MS는 하다못해 MSN에 올라온 뉴스 정리, 뉴스 같은 거 정리하는 거 있죠. 기사 쓰고. 이런 것들도 거의 다 챗봇으로 이미 대체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즉 사람들은 그런 것 같아요. 나는 영어권 국가가 아니고 그렇게 이제 테크 중심적인 일을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잘 못 느낀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은 우리 주변에도 그런 일들은 있어요. 다만 한국에서도 보게 되면 작은 상담 직구, 뭐 번역, 제 주변에는 보게 되면 뭐 마케팅에서 브랜드와 관련된 거 어떤 문구 만들어주는 분. 그러니까 즉 소규모로 일하던 분들은 이미 일자리 많이 바뀌었어요. 대규모의 어떤 회사도 아니고 또 이런 분들이 뭐 이렇게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항의를 하거나 목소리를 내는 게 아니다 보니까 잘 안 느껴지는 것 뿐입니다. 이미 글로벌 환경에서 보게 되면 충분히 일자리 변화 시작이 됐고요. 뭐 최근에 오픈 AI하고 이제 펜실베니아 대학이 연구한 걸 봤더니 그들은 그런 발표도 했어요. 전 세계 일자리 중에 한 20% 정도는 절반 이상 대체될 부분이 있다. 근데 이거 아직까지는 그렇고 지금 AI가 흔히 뭐 2단계, 3단계 왔다 갔다 한다고 하니까 전문가들이 이제 뭐 짧으면 3년, 보통 5년, 진짜 길게 보는 분들 10년 바라보지만 저도 한 3에서 5년 바라보는 게 이제 AI가 오픈 AI 기준으로 4단계 올라갔을 때인데 와 이러면 뭐 20%에 50%가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최소한 절반 이상의 직업군 내에서 자기가 하는 역할의 절반 이상은 바꾸거나 내려놓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으로 간다라고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람들이 선망하는 직업 중 AI에게 대체되고 있는 사례가 있나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실 가장 선망하는 직업이 의사죠. 제가 재작년부터 저는 원래 이렇게 학부모나 교육 쪽 일을 많이 하는 건 아닌데 그분들의 어떤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통파, 강남구, 서초구에서 학부모 행사 뭐 교육청 행사 있으면 가서 강연도 하고 좀 의견도 들어봤거든요. 와, 근데 전 지금도 놀라운 게 아직도 넘버원이 그냥 의사더라고요, 목표상. 근데 저는 의사가 뭐 나쁜 직업이 되거나 우리 사회에서 필요 없다라고 보는 건 아닌데 그분들이 갖고 있는 잘못된 인식을 한 가지 분명하게 있어요. 의사의 역할이 안 바뀔 거라고 보세요. 그런데 의사 역할 바뀌고 있죠. 일례로 최근에 이제 외신에 올라온 걸 보게 되면 사우디아라비아가 닥터 후아라고 하는 AI 플랫폼 뭐 어떤 소프트웨어 활용해가지고 병원을 만들었어요. 이게 뭐냐 하면 호흡기 질환 쪽, 우리도 많잖아요. 호흡기 질환, 뭐 감기도 걸리고 코로나도 걸리고 약간 알러지가 있고 이런 것들 이제 진찰부터 시작해서 판정하고 처방 내리는 모든 과정을 닥터 후아가 근무하는 병원 가게 되면 닥터 후아가 AI입니다. 약간 싹 다 처리해줘요. 처방 전까지. 근데 물론 아직은 이제 인간 의사가 개입을 해가지고 좀 모니터링도 해주고 최종적으로 판독이 맞는지 봐주기도 하지만 이런 부분도 이미 AI가 됐거든요. 이제 어떤 분들은 그 생각도 하시죠. 아니 그런데 이건 10년 후, 20년 후가 지나도 안 바뀔 것 같다. 그래도 인간이 봐야지. 정말 그럴까? 주변에서 발생한 상당수의 일들이 제가 보게 되면 안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진짜 어렸을 때는 은행에 가게 되면 사람이 하나 돈 세서 줬거든요. 그래서 이제 개수기 같은 거 생겨서 있고 지금은 ATM 기계로 하잖아요. 이거 보셔야 돼. ATM 기계가 그럼 1년에 뭐 몇백만 건의 그 트랜지션이 발생하는데 한 번도 오차가 없느냐? 오차 있죠. 오차 있는데 사람이 이제 그 다음에 해결하는 거잖아요. 인간의 사도 좀 마찬가지라고 봐야 돼요. 이거 처방전을 내렸는데 진짜 잘못 내려갖고 막 전화 오는 경우도 있고 집으로 아까 처방전 잘못 준 것 같다고. 저도 개인적으로 실제 처방해서 먹는 약이 있는데 잘못 받은 적이 있어요.
건강이 심각한 건 아니고 약간 그냥 보조적으로 먹는 약인데 2달치나 처방받으려고 했더니 갑자기 약값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갖다 줬더니 이번에 물어보는 거더니 약값이 100만 원인데 줄 거냐고 해서 무슨 말인가 했더니 약이 2년치가 처방이 된 거예요. 근데 원래 이 약이 처음부터 2년치 처방이 금지된 약이에요. 근데 의사도 사람이니까 실수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AI 실수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는 아닌데 그 실수하는 비율을 정말 객관적으로 인공지능하고 비교를 사람하고 해보게 되면 일부 영역, 아까 그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호흡기나 면역질환 측면에서 보게 되면 인간 의사라 우리가 감대할 수 있는 수준만큼의 오차 범위에는 들어왔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제 여기서 시험을 해보고 계속 확대하겠다는 전략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뭐 국내 병원도 이미 영상 판독 분야에서 AI 도구들 쓰고 계세요. 근데 저는 이걸 좀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이제 병원 드라마 보게 되면 뭐 인턴 레지던트 해가지고 의사 선생님 막 도와주는 역할이 있잖아요. 이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좋게 보자면 AI가 의사분들의 역할을 도와주니까 의료 서비스의 질이 좋아진다고 볼 수도 있고요. 지금 또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모든 국가에서 의사의 수가 좀 부족하다는 얘기가 자꾸 나오니까는 그 부족한 그들의 숫자를 AI가 어찌 보면 채워주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점점 모든 것들은 역할이 올라가는 쪽이에요, 위쪽으로. 그래서 지금은 AI가 약간 보조 도구인데 진짜 인간 의사의 역할을 앞서 사우디아라비아의 닥터 후아처럼 못하리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좀 더 표면적으로 많이 올라가 있는 이제 마켓이 법률 쪽이죠. 국내에도 이런 걸 개발하는 스타트업들이 있지만 이미 미국이나 유럽 쪽에는 변호사분들이나 판사분들이 쓸 수 있는 플랫폼들이 많이 나와 있고 그러다 보면 생기는 게 뭐 그렇다고 뭐 변호사가 없어진다 이건 아니지만 대규모의 로펌에서 원래는 수십 명의 변호사가 있었어야지만 돌아가는 어떤 업무들이 그냥 뭐 주니어급 이상의 변호사들, 시니어급 변호사 10명 정도의 주니어 역할은 빼고 나머지는 AI 도구 채우고 이런 로펌들이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그럼 결국 이 인력 대체가 이런 고급 분야에서 생기고 있다라는 거고 왠지 좀 오늘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또 개발자가 있으시면 또 공감할 수가 있어요. 개발자는 사실 제 큰아이도 개발자예요, 게임에서. 뭐 이제 N 회사 메인 개발자 중에 하나인데 이 친구도 봤더니 이제 한 3년, 4년 차 정도가 됐는데 제 아이가 들어간 게 그 회사 입사할 때가 공채 마지막이었어요. 그 대규모 공채. 그 다음부터 봤더니 신입사원을 뽑는데 이제 특채 형태로만 뽑고 특채 형태로 뽑을 때 또 특징 중에 하나가 적게 뽑더라고요, 굉장히. 근데 이건 뭐 게임 회사뿐만 아니라 제가 아는 다른 IT 직군들도 비슷한데 요즘 보게 되면 뭐 바이브 코딩이라 뭐다 해가지고 제 주변에도 원래 코딩 안 하던 분들도 필요한 뭐 웹페이지부터 간단한 웹앱 같은 거 만들어 쓰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즉 개발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건 맞는데 이걸 이제 증가한 수요 부분을 오히려 AI 도구가 채워서 올라오는 속도가 좀 더 빠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아직은 뭐 의사 분야도 마찬가지지만 그 상급의 팀장이나 정말 전문 개발자 쪽까지 치고 올라가지 못했지만 흔히 신입 개발자, 웹 같은 거 개발하는 사람, 좀 일반적인 거니까 이런 쪽은 거의 뭐 시장 대체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AI가 어떤 일자리까지 위협할까요? 사람들이 지금 이제 AI라고 하게 되면 어떤 소프트웨어적인 역할, 그러니까 지식을 다루는 역할 측면에서만 AI의 대체성이 있다라고 말해보고 있긴 한데 그래서 가장 믿는 게 그거죠. 나는 몸 쓰는 직군을 갖고 있어. 물리적으로 뭔가 해야 돼. 근데 이미 이것도 조금 저는 위험하다고 보는 게 우리나라가 산업용 로봇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보유한 국가예요. 노동자 10,000명 기준으로는. 물론 그냥 총합의 수는 중국이 압도적으로 많긴 하고요. 근데 얘 또 보게 되면 흔히 인간이 지능적이다고 말하는 걸 뭐 오토메이티드, 오토노머스, 인텔리전스에서 단계를 나누긴 하는데 기존까지는 아래 단계였어요. 근데 점점 더 윗단계의 지능을 갖고 있는 것들이 기계에 들어가요. 이거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피지컬 AI죠. 그 피지컬 AI가 깔리기 시작하면 물리적인 일터, 제조업 현장에 당연히 일자리에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 궁극적인 것은 이제 그냥 정밀한 물리적인 어떤 작업들, 또 하나는 너무너무 소규모거나 너무너무 재래식이어가지고 뭐 그런 것까지 대체가 될까 했던 일자리까지도 대체 가능성은 증가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뭐 자율주행도 약간 뭐 금지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어떤 집단이나 정치적인 이슈 때문에 막고 있는 것도 있긴 한데 미국이나 중국을 보세요. 자율주행차들 뭐 어떤 여행이나 출장 갔다 오신 분들은 느끼시는 게 이게 뭐 이미 되는구나. 그러니까 미래가 아니라 이미 잘 되구나라고 얘기하시거든요. 그럼 우리도 한번 가정을 해보죠. 서울에 돌아다니는 그 수많은 예를 들어 택시 또는 버스 근데 이런 분들이 대체가 되기 시작했다.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일자리 대체가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렇다고 뭐 10년 뒤 아닌 것 같아요. 기술적으로는 지금 진짜 눈앞에 와 있고 제도적이거나 정책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이런 게 이제 바뀌기 시작하면은 사회적으로 이제 뭐 좋은 부분도 있겠지만 또 노동의 안정성 측면에서는 큰 고통이 따라올 것 같습니다. AI 시대의 의사보다 나아질 직업은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AI가 초반에는 그냥 어떤 공학적인 도구처럼만 인식이 됐는데 요즘에 보게 되면 AI를 쓰는 분들이 정말 다양하거든요. 하다못해 제 주변에 보게 되면 뭐 미장원 하시는 분이 쓰시는 경우도 있고 동네에서 식당 하시는데 식당 홍보하기 위해서 식당 가서 챗봇을 만들어서 플랫폼에 올려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식당에 그냥 한번 왔던 분들이 리뷰는 보는데 그 꼭다리 끝에다가 이제 QR코드 같은 거나 링크 박아놓은 거예요. 그거 누르면 식당 챗봇이 떠요. 그럼 그냥 이렇게 말하다 보게 되면 왠지 그 사장님하고 라포가 형성되고 단골되는 느낌이 나서 식당 가게 되거든요. 즉 이렇게 AI 기술에 대한 진입 장벽이 낮아지고 가격도 저렴해지다 보니까는 다양한 도메인에 붙이는 시도가 나타나고 있어요. 여기서 지금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게 좀 어렵게 말씀드리면 AI 밑에 이제 하방의 기술 쪽, 뭐 반도체건 LLM이 있고 단순히 보게 되면 위에 어플리케이션 서비스 쪽에 있는데 우리나라도 아직까지 많이 언급하는 건 하단 쪽이에요. 뭐 AI 기술자가 필요하다라는 거는 LLM이나 반도체 기술자 이야기하는 건데 사실 산업 쪽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뭐 미장원이고 동네 식당에서 이렇게 응용하는 것들은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오히려 내 식당에 대한 업의 본질을 좀 알고 있어. 좀 전문적으로 보면 도메인 지식이라고 부르는 거죠. 업무에 대한 거. 그러면서 내가 좀 AI를 쓸 수 있는 것도 있고 아이디어도 풍부해. 이런 사람들이 여기저기 막 들어가서 일하는 것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약간 프리랜서식으로 활동하면서 아까 얘기했던 거 챗봇 같은 거 개발하기도 하고 좀 약간 프롬프팅인데 너무 껍데기가 없으면 허전하니까 웹의 형태에서 껍데기만 씌워줘가지고 좀 편하게 쓸 수 있는 무언가 만들어서 이렇게 퍼블리싱 하시기도 하고 즉 AI에 대한 기본 지식과 특정 영역에 대한 도메인 지식, 사업 감각 세 가지 삼각형처럼 만들어가지고 어찌 보면 뭐 그걸 나쁘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고도의 태클링이나 어려운 건 아닌데 지금 이게 마치 미지의 땅처럼 막 열리고 있는 거다 보니까 막 깃발 꽂으면서 자기 걸 만들어내는 분들이 있어요. 즉 AI 지식과 도메인 지식 같이 갖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의 역할이 좀 커지고 있다. 라고 느껴지고요. 또 AI 관련해서는 당연히 이제 앞으로 어쩔 수밖에 없는 거는 뭐 우리나라도 지금 뭐 모든 정치권에서도 다 인재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인재는 크게 좀 두 가지라고 봐요. 그냥 AI를 일상적인 업무에서 활용하는 것도 인재지만 우리나라 LLM이나 반도체 수준이 뭐 높다 낮다 떠나서 그것도 포기할 수는 없다 보니까는 원천 기술적인 것들을 연구하거나 만들어내는 분들의 일자리는 저는 앞으로 증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하나 볼 수 있는 게 그럼 인간이 AI를 통해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을까? 사실 인류가 만들었던 모든 서비스나 제품들은 인간이 갖고 있는 욕망, 니즈를 해소하면서 장사가 됐던 거거든요. 그럼 이 시대에 우리가 공장에서 만드는 물건도 AI가 들어간 피지컬 AI가 찍어준다고 하고 어떤 인간적인 소프트웨어적인 어떤 소통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식당 가가지고 주문받고 뭐 정산하는 것도 다 태블릿 기반 소프트웨어 들어간 거 요즘에 외국 식당 같은 경우에는 그걸 또 이렇게 눌러서 하는 게 너무 또 그러니까 대화형 아바타 챗봇처럼 해서 그렇게 이제 주문하는 시스템도 등장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럼 인간이 이렇게 해서 모든 걸 AI로만 해결할 것이냐?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인간은 기본적으로 기능적인 요구사항이 있고 관계적인 요구사항이 있어요. 식당에 가서 내가 합리적으로 맞는 비용을 내고 맛있는 음식을 먹겠다. 뭐 돈 주고 물건 받겠다. 이건 기능적인 해결 사항인데 관계적인 건 뭐냐면 인간이 살아가는 감정적인 거, 정서적인 거, 교감을 느끼는 것들에 대한 또 요구도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런 것들을 이미 챗봇이 일부 대체한 건 있어요. 제타 같은 서비스도 보게 되면 이런 걸 대체하는 건데 그 인간의 모든 관계성도 다 AI가 해결할 수 있을까? 안 돼요, 이거는. 왜냐면 인간이 실제 시험을 해봐도 그냥 블라인드로 해가지고 채팅 상담을 해. 근데 저 사람인 거라고 속여. 그럼 만족도가 막 올라가. 진짜 사람인데 이렇게 막 정서적으로 교감이 되는구나. 알고 봤더니 챗봇이었어. 하면 약간 허탈해해요. 그러니까 솔루션은 맞지만 제가 아까 공감해 준 게 사람의 공감이 아닌 거에서 오는 약간 그 허전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간 대 인간의 관계에서 올 수 있는 교감이나 정서적인 서비스들. 좀 더 산업적으로 가게 되면 뭐 멘토링이다, 심리 상담이다, 일대일 교육 분야다. 이런 것들은 AI가 못 치고 들어온 건 아니지만 이 자리는 또 오히려 인간적인 관계성 측면에서 우리가 이렇게 뚫고 들어갈 비즈니스 모델들이 좀 많이 증가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인류가 쭉 잘 살기 시작했을 때 더 많이 필요했던 게 뭘까? 저는 이제 좀 나이가 많으니까 제가 어렸을 때는 TV처럼 그냥 두 개인가 시작했던 것 같아요. 저는 기억하는 게 KBS랑 MBC 낮에만 TV 보고 이런 얘기 요즘에 저희 학생들한테 해주면 되게 안 믿어. 아니 무슨 TV는 몇백 개 채널 24시간 다 돌아가는데 교수님은 도대체 어떤 시대를 산 거냐고. 이게 불과 한 40년 전에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그럼 40년 전하고 지금하고 비교해 보면 서울시대에 당연히 뭐 고층 아파트, 많은 자동차들, 먹거리도 좋아졌지만 전 이게 증가한 것보다 컨텐츠의 증가가 훨씬 더 가파른 것 같아요.
콘텐츠는 진짜 제가 40년 전하고 비교해보면 100배는 많아진 것 같아요. 즐길 게. 유튜브 포함하면 뭐 더 많아지고. 그럼 제가 먹고 있는 거나 옷 입는 거나 이런 게 뭐 100배의 품질이나 양이 증가했냐?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즉 인류는 물리적으로 소비할 수 있는 거는 만만하게 증가하는데 어떤 문화적으로나 콘텐츠, 예술적으로 즐기려고 하는 욕심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AI 시대에 인간 창작자가 어떤 분들은 AI가 영화로 만들어주니까 영화 제작이 위축되냐? 그게 아니라 뒤집어 놓고 보게 되면 유튜브 때문에 콘텐츠 양이 증가한 것처럼 AI가 제작을 도와주다 보니까 오히려 더 많은 콘텐츠, 예술 시장이 폭발할 것이다 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물론 이제 인간이 즐길 수 있는 시간 한계는 정해져 있지만 다양성이 증가하는 거겠죠. 그래서 저 어렸을 때 사실 뭐 시청률 웬만하면 들어가 히트치 뭐 40%, 30% 나왔는데 요즘엔 3, 40% 나오는 게 어디 있습니까? 쪼개졌잖아요. 앞으로 저는 이게 더 이렇게 쪼개져서 평평해지면서 좋은 건 문화의 다양성이 더 이렇게 보장되는 사회로 가는 것 같아요. 뭐 이런 다양한 직군들, 나빠지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거에 따라 갖고 할 수 있는 것도 좀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전하고 비교해보면 사실 조선시대 같은 거 드라마 보세요. 그게 갑자기 이렇게 광장 같은 데 가가지고 이렇게 가면극이나 판소리 같은 거나 듣고 있지 엔터테인먼트가 어디 있어요? 술자리에서 이렇게 서로 기르고만 얘기해주지. 우리가 시대 변화를 잘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예. AI가 대학의 위상, 학위에도 영향을 준다는데 어떤 의미인가요? 첫 번째로는 대학의 변화 중에 하나가 지식의 민주화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미 코로나 때 또 우리나라에서 프로모션 많이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 K무크다 해가지고 온라인 학습 플랫폼 많이 공유해줬었고, 최근에 보게 되면 유튜브 채널들도 많지만 또 제 채널에서도 운영하는 게 있어요. 사실 저 학생들 보라고 올리는 거긴 한데 제가 찾아낸 논문 중에 이건 학생들이 좀 봐줬으면 좋겠어. 논문을 또 보라고 하면 잘 안 봐. 영어로 낼 거 하니까. 그러면 이거를 요즘 이제 구글 노트북 LM 써가지고 노트북 LM에 논문 올리고, 또 제가 거기에 제 의견도 써줘. 이런 거는 좀 잘못된 설명이니까 지적도 해주고, 비어있다는 것도 알려주고, 또 인지과학적인 해석도 넣어주고, 이렇게 설명하라고 하면 걔가 쫙 해서 한 6분, 7분 토크쇼가 뚝딱 나오죠. 이런 걸 저도 보지만 저 학생들도 막 봐요, 이렇게. 근데 예전에 사실 이거 하나 만들려고 하게 되면 전문가 두세 명부터 논문 스터디 해야죠. 뭐 제 의견도 들어야 되죠. 하루는 시간 썼어야 돼요. 비용도 그러니까 꽤 드는 거고. 근데 지금은 싼 값에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자기 아이디어만 있으면. 그래서 저는 이걸 지식 전달의 좀 민주화라고 보는 거예요. 옛날에는 지식은 굉장히 어려운 거였고 이걸 소화해서 최종 소비자까지 가는 거였죠. 우리가 서점에서 사보는 책들은 사실 다 그런 거예요. 해외에서 뭐 연구된 뭐 아주 복잡한 연구들을 누군가 공부하고 책으로 펴내고 이거 쉽게 만들고 해서 전달해주는 이 단계가 그냥 뚝딱 없어진 거예요. 네이처에 실린 논문인데 초등학생도 노트북 LM 버전으로 해서 초등학생 이해하게 토크쇼 만들어줘. 되게 쉽게 풀이가 되거든요. 한 3, 4단계 걸쳐야 됐던 단계가 사라진 거죠. 비용도 낮아지고. 지식의 민주화가 저는 굉장히 첫 번째 큰 흐름이라고 보고요. 또 최근에 미국에서 뭐 주가도 많이 올라갔지만 팔란티어 같은 기업 있잖아요. 이런 기업은 흥미로운 게 이제 대놓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앞으로는 기업의 학위가 필요한 시대가 온다. 대학 학위가 아니라. 그러면 이제 팔란티어에서 일했던 어떤 증명, 와 이런 거. 우리나라도 그런 게 있잖아요. 얘가 만약에 뭐 어떤 대학을 나왔어 국내. 근데 뭐 그 대학 안 나왔는데 만약에 고졸인데 뭐 구글이나 테슬라 출신이야. 근데 오 아주 보잖아요 이게. 이런 게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이게 원래는 대학이라는 게, 저도 뭐 대학 교수지만 후광효과라는 게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사람을 평가할 때 참 어려워요. 저 때문에 정말 저런 전문성이 있는지 없는지 서류 심사하고 면접 보지만 이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늘 리스크가 있던 건데, 최근에 AI가 발전하면 생기는 현상 중에 하나가, 제가 아는 기업만 해도 AI로 사람 뽑는 데들이 있어요. 저 정말 가까운 회사 중에는 저도 지금 바르고 있는 닥터지 화장품 바르고 다니는데, 그 닥터지를 만들고 있는 고운세상 코스메틱도 보면 사람들 뽑을 때 기본적인 정보만 바꿔서 AI가 면접 보게 만들어 놨거든요. 제가 최근에 받은 솔루션을 보면 이제 에이전틱 AI라고 해서 AI 에이전트를 여러 개 컬해 갖고 쓰는 그 프로세스를 봤어요. 얘는 어떻게 돌아가나 했더니, 내가 만약에 요 직군의 사람이 20명 뽑아야 돼. 그러면 지금은 뭐 이렇게 어디다 올리고 이렇게 이력서 들어와. 그럼 뭐 AI 필터링해서 뭐 이렇게 뽑아내고, 사람하고 AI가 왔다 갔다 하면서 작업했는데, 이 에이전틱 AI는 지가 관련된 에이전트를 다 불러내요. 그래서 공고 올리는 에이전트, 다운로드 받아 정리해주는 에이전트, 거기서 일자 필터링 해주는 애, 면접 시스템 돌리는 애.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진짜 좀만 있으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딱 올리고 한 이틀 걸리면 네가 뽑아야 될 사람은 그냥 이거 20명이야. 뽑을 수 있는 사람 풀 50명을 보내주는 게 아니라 어차피 너는 다 봐도 20명 뽑을 거니까 그냥 여기서 뽑아라고 딱 던져주는 거. 여기까지도 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왜 좋냐라고 하게 되면, 그런 AI 모델이 뭐 편향이 없거나 뭐 싸다 뭐 이런 말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후광효과라는 게 에이전트도 어느 정도 있긴 있어요. 인간이 뽑았던 걸 학습한 거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는 알고리즘적으로 의도적으로 그걸 막고자 노력을 했기 때문에 인간이 진행하는 과정보다 효과가 적은 거는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이제 AI가 대학의 문화를 바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뭐 저희 대학도 우리나라에서 좋은 대학으로 평가받지만 좀 더 긴장할 수가 있겠죠.
이제는 뭐 경희대라는 간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우리 학생들을 잘 가르쳐 가지고 실력으로 평가받았을 때도 부끄럽지 않은 사람들을 만들어야지 뭐 국내대학 몇이냐 몇이냐 따져 가지고는 좀 힘이 없지 않을까 이 생각을 저희도 하기 시작했어요. 저도 뭐 이런 부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볼 수 있는 거는 대학이 평생교육 쪽하고 연결성이 좀 커진다고 봐요. AI가 갖고 오는 사회현상 중에 하나가 인간의 수명을 증가시키는 쪽이 있고요. 이건 좋은 거죠. 근데 또 수명이 증가하면서 안 좋아지는 게 일자리가 AI 때문에 불안해진다며요. 이 둘이 합치면 생기는 게 아니, 오래 사는데 일자리는 불안해져. 그럼 어떻게 해? 계속 공부할 수밖에 없죠. 근데 계속 공부하는 게 그럼 대학이 지금도 뭐 평생교육원 같은 데가 있지만 사실 아직은 조금 부족한 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주로 20대, 30대 사람들 위주로만 교육을 시키는데 그렇다고 우리나라에서 뭐 대규모의 어떤 50대, 70대를 우리가 교육기관을 새로 막 만들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대학의 미래 역할 중에 하나는 재교육입니다. 대학을 나왔건 안 나왔건 다시 뭐 나이 50이건 60이건 들어와서 그때 필요한 직무를 배울 수 있는 기관 이런 것까지도 대학의 변화 속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AI를 활용해 일을 잘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2023년도에 기업들이 가장 많이 교육했던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바로 GPT와 같은 도구 교육이었어요. AI로 뭐 글 쓰는 거, 그림 만드는 거, 음악 만드는 거 막 해서 막 배워요. 하루에 4시간, 8시간 워크숍 돌려요. 근데 조사해보면 AI 안 써, 직원들이. 임원들이건 HR 담당 부서가 막 멘탈이 나가죠. 이거 뭐야. 돈 이렇게 많이 썼는데. 그런데 안 쓰는 사람들한테 인터뷰를 해보면 그분들도 타당한 이유가 있으세요. 그거 쓸 일이 없는데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내가 그냥 이메일 쓰면 되고, 내가 하면 되고, 또 예를 들어 그림 만드는 거는 나 파워포인트로 다이어그램 몇 개 그리는 건데, 굳이 내가 그걸 AI 프롬프트 계속 바꿔가면서 원하는 그림이 나올 때까지 10분, 20분 씨름하는 게 더 이상하다. 맞는 얘기예요. 뭐가 필요한 거냐 하면 AI 일을 잘하는 개인 또 조직의 특성을 제가 최근에 봤더니 기업에서 우리가 R&R이라는 게 있죠. Role and Responsibility. 이게 AI를 가르쳐 준 다음에 너의 R&R을 스스로 재정립해. 이건 잘 안 통하더라고요. 오히려 우리가 판을 깔아놓고서 그냥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해야 돼요. AI의 개별적인 수준을 보게 되면 모든 도메인에서 인간하고 평균적으로 경쟁해 보게 되면 10% 안에 성과를 다 내요. 제가 있는 뭐 경영학 분야에서 보게 되면 경영학 시험을 보게 되면 AI가 이미 상위 1% 성적을 내요. 예, 그렇게 할 거면 그냥 이걸 인정하고 나서 우리의 아리나를 재정립하는 것부터 해봐야 되는 겁니다. 이로 제가 이제 교수면 학생들 뭐 강의 평가한 것도 읽어봐야 되고 뭐 외국에서 논문도 다운로드 받고 정리도 하고 장표도 만들고 해야 되는데 쫙 펼쳐놔. 근데 지금 보면 자료를 찾고 정리하는 이 작업. 뭐 제가 해도 좋지만 이거 AI가 저보다 훨씬 빠르고 잘해요. 맡기는 거 AI한테. 얼마큼 일 줄었네? 만족할 게 아니라 이 빈 부분을 이렇게 채워주고 나는 남은 시간에 뭘 할까? 학생들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정말 클래스가 커서 못했었는데 30명, 40명이지만 일주일에 2명씩이라도 1대1 상담을 해보자. 이러면 내 역할이 살짝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학교 일에 시간이 좀 세이브가 되고 세상도 바뀌니까 외부에 나가서 또 뭔가를 해보자. 또는 나는 원래 논문을 1년에 뭐 4-5개씩 썼는데 저서 쓰기 힘들어서 좀 쓰기도 불편하고 글주제가 없어, 글주주가. 근데 AI를 써가지고 뭐 책을 팔아서 막 돈을 버는 게 아니더라도 대중들이 볼 수 있는 좀 실용서를 내가 연구했던 분야 갖고 좀 만들어봐. AI 도움받아서. 이게 다 나의 아리나를 재정립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역할이나 책임이 바뀔 필요가 없다라고 느끼는 분들은 아무것도 안 하세요. 이미 잘하고 있으니까. 근데 시대 변화를 느끼고서 변화를 인정해. 나 바뀌어야 되는구나. 여기서부터 도구를 붙이다 보게 되면 자꾸 아이디어가 떠올라요. 그러니까 저는 일을 정말 잘하시는 분들 최근에 인터뷰를 해보면 느끼는 게 이분은 자기의 아리나를 스스로 재정립하고 있다. 제가 이것도 약간 현재형으로 말씀드리는 이유가 제 역할도 그렇지만 끝난 게 아니라고 봐요. 왜냐면 AI가 계속 다양하게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사회 변화도 막 커지고 하니까 이렇게 바뀌었다가 막 그려나가고 있는 과정 같아요. 여기서 이제 세부적으로 필요한 속성이 조금씩은 더 생기죠. 기업들도 변화가 너무 크다 보니까 조직이나 개인 단위로 당신의 아레나는 이겁니다 하나하나 정리를 못 해줘요. 근데 지금 최근에 조직에서 좀 좋은 평가 받는 분들을 봤더니 자발적으로 아레나를 만들고 계시더라고요. 그렇다고 뭐 조직의 전통적인 역할이나 KPI를 무시하는 분들이 아니라 그건 수행하면서 새로운 거 툭툭 던져가면서 해보는 거예요. 이게 조직 내에서 수용이 되면서 퍼져나가고 이런 분들이 이제 갑자기 막 올라오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기만의 좀 호기심을 갖고 던져볼 수 있는 거 필요하고요. 또 하나 아리날 재정립하고 AI 쓰다 보게 되면 당연히 처음부터 잘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저는 마치 뭐 리스크 테이킹 하는 건데 이거 스타트업 대표만 리스크 테이킹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모든 조직의 개개인한테 기업가 정신 가지라고 하는데 이때가 딱 그게 필요한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해보고 안 되면 다시 해보고 이렇게 기업가 정신으로 도전해보면서 적응해보는 과정 이런 것들. 그러니까 제가 뭐 지금 말씀드린 거 정리해보고 후단에는 뭐 호기심 뭐 교역과 정신, 적응력 이런 걸 말씀드렸지만 이 모든 것들은 나의 아리나를 내가 다시 그려보겠다. 안 되고 또 어떤 분들은 그러죠. 이거 귀찮게 회사에서 시킨 것만 하기도 바쁜데 그걸 굳이 왜 그리고 있냐고. 근데
회사에서 그럼 만들어준 아련을 만족하십니까, 여러분? 아니잖아요. 다 뭔가 불만 많잖아요. 회사에 남한테 이런 거는 시켜.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건수가 됐거든요. 이번 기회에 그려보시라는 겁니다. 네, 이런 분들이 일 잘하세요. 예. AI를 통해 아이의 호기심과 새로운 것에 대한 수용 능력을 키우는 방법이 있을까요? 예, 우리 아이의 일단 시간표를 한번 보세요. 우리 아이들 시간표를 쭉 보게 되면 강남 기준으로는 보통 아이가 12시에서 새벽 1시에 잠이 들거든요. 하거나 4-5개 뺑뺑이를 돌고서. 그러면 딴 거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아이가 되게 바쁘게 살긴 하는데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사실 이게 서울의 문제만 아니라 제 지역에서 나온 통계도 받고 지역에 있는 장학사님하고도 얘기를 해봤는데 웬만한 도시 거의 비슷해요. 우리나라는 다 조기 교육 시키고 있고 여기서 이제 생기는 이슈가 아이들이 똑같은 걸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남하고 다른 생각을 못 해요. 정말 단순한 게 남하고 다른 걸 봐야지만 다른 생각이 나타나거든요. 근데 일단 남하고 다른 걸 못 보고요. 다른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문제집에 정해진 문제만 풀어야 되니까. 자, 그렇다고 여기서 제가 무슨 특수학교나 대안학교 보내라는 말씀은 전혀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 약간만 용기를 내보자고. 약간. 하루에 한 10%? 우리 아이가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하루에 10시간이라고 하게 되면 1시간 정도는 좀 뺄 수도 있잖아요. 1시간. 1시간을 뭐에 쓰냐 하면 아이가 해보고 싶다고 얘기하는 거. 학교에 시키는 게 아니라. 물론 1시간 해봤자 얼마나 많이 못해요. 하지만 그 1시간을 좀 해볼 수 있게끔 하고 1시간 동안 해보고 싶다는 거에 대해서 근데 부모님도 모르는 게 많아. 아이가 이제 뭐 중학교 3학년인데 웹툰 작가를 꿈꿔. 근데 부모님이 그쪽 계통의 일이 아니면 알 수가 없거든요. 아이가 AI 도움받아갖고 한번 재미삼아 끄적끄적 해보는 시간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콘티 구성해야 되는데 모르겠어. GPT가 콘티 구성 기가 막히게 하죠. 또 4컷 만화까지는 아직 한 방에도 그랬네요. 지금 보면 이미. 좀 더 쓰면 소라 같은 거 쓰면 동영상도 붙일 수가 있고 막 컷도 일관되게 여러 개 만들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하루에 1시간 정도 아이가 다른 걸 해볼 수 있는 시간을 주고 이거를 부모님은 내가 직접 해주기는 어려워. AI 도움받아서 해보게끔 하고서 별 문제 없는지 부모님이 약간 관찰자처럼 봐주기만 해도 AI를 통해서 아이의 호기심을 키울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중요한 거 한 달 뭐 구독비 $20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부모님과 아이가 하루에 1시간 10% 정도를 다른 데 쓴다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니다 라는 그 용기, 아이에 대한 믿음 이게 있으면 충분히 해볼 수 있다고 봅니다.